76세 심창우 할아버지의 마지막 무대는 열광적인 환호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빈 콘서트홀의 화려한 조명이 그의 음발을 비추며 빛나던 순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죠. 50년 넘게 빈 필하모닉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하며 수많은 명반을 남긴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심창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고 깊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퇴 후 오스트리아 교회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던 심창우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마리아의 따뜻한 미소와 커피 향기 가득한 아침은 그에게 무대 위의 영광보다 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마리아를 잃은 날, 심창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우, 당신이 늘 그리워하던 고향에 함께 가보고 싶어요. 마리아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심창우는 가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던 고향의 봄날을 떠올리곤 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심창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마리아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날, 심창우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한글 편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던 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고 그 옆에는 마리아가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뿌리를 찾아주세요. 그곳에서 새로운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심창우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60년 전 어머니가 보낸 그 편지에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서툰 글씨체는 마치 어린 시절 들려주던 자장가처럼 그의 마음을 울렸고 까맣게 잊고 있던 모국어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우리 창우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다는 소식에 이 어미는 날마다 기뻐 울고 있단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심창우는 결심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60년 만에 고향 땅을 밟기로 한 것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간직해온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평생을 함께한 빈을 떠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은 그의 기억 속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고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심창우는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것조차 힘겨웠으며 외국인처럼 보이는 외모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면서 심창우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야경은 그에게 더 큰 외로움만 안겨주었죠.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창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좁은 원룸을 서성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생각보다 고요했고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그의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올랐던 그 뒷산은 지금 어디쯤일까? 기억 속의 풍경이 현실과 겹쳐지지 않는 혼란스러움에 심창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오스트리아에서 가져온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보니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닦아준 바이올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현을 가볍게 튕겨보니 오랜 친구와 재회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심창호에게 바이올린은 그저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키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 없는 세상에서 음악조차 빛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직업란에는 뭐라고 적을까요? 구직센터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평생을 음악가로 살아온 심창호에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은퇴한 음악가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있으신가요? 심창호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말한다면 믿을까요? 아니면 미친 노인 취급을 받게 될까요? 결국 심창호는 집 근처 음악학원의 청소부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카네기홀과 빈 무지급 헤라인자를 누비던 손이 이제는 먼지털이개와 대걸레를 잡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심창호는 이 작은 기회에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음악이 있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음악학원의 첫날, 심창호는 학원장 박지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말하며 고개를 숙이자 박지혜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청소와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들 레슨에는 절대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심창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 도구가 든 작은 창고를 안내받은 심창호는 그곳에서 자신의 청소 유니폼을 발견했습니다. 회색빛 낡은 옷을 입고 평생 바이올린의 중량감에 익숙해진 손에 빗자루를 쥐자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손가락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굳은 살이 남아 있었죠. 현을 누르던 왼손 손가락의 굳은 살은 마치 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배지 같았습니다. 학원의 복도를 청소하며 심창호는 각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툰 피아노 연주부터 초보자의 어설픈 바이올린 소리까지 이곳에는 미완성의 음악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문가의 귀로 들으면 실수와 오류투성이었지만 심창호에게는 이 어설픈 음악 소리마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고향의 소리를 찾은 것처럼 말이죠. 연습실 한쪽 구석을 청소하던 중 심창호는 특별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뭔가 남다른 것이 있었죠. 기술적으로는 미숙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특별한 재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심창호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문 앞에 서서 소녀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심창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박지혜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심창호는 서둘러 빗자루질을 재개했습니다. 학생들 레슨 중에는 방해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지나가세요. 박지혜의 차가운 말투에 심창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점심시간 학원 뒤편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심창호는 아까 그 소녀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바이올린 케이스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심창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있나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심창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청소하시는 할아버지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경계심 없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민이에요. 할아버지는요?
심창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민 양. 그렇게 심창우는 평생 잊지 못할 인연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소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순간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죠. 심창우는 날이 갈수록 지민이라는 소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눈빛이 남달랐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면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바이올린 자세와 운공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깨에 지나친 긴장을 주고 팔꿈치의 위치가 좋지 않아 소리가 깊이를 잃는다는 점이 심창우의 전문가적 눈에 분명히 보였죠. 지민아, 오늘은 어떤 곡을 연습하고 있니? 청소를 마치고 우연히 마주친 지민에게 심창우가 물었습니다.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이요. 정말 어려워요. 지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창우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벨리우스라니 그가 가장 사랑했던 협주곡 중 하나였습니다. 지민의 나이에 그런 난곡에 도전한다는 것이 놀라웠죠. 정말 대단하구나. 그 곡은 프로 연주자들도 어려워하는 곡인데 심창우가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습니다. 학원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학원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화장실을 닦고 간혹 학생들의 간식거리를 사오는 심부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심창우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었죠. 각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그는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지민의 연습실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늦추고 그녀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거기서 뭐 하세요? 어느 날 박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심창우는 흠칫 놀랐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박지혜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여기는 학원이에요. 청소하는 사람이 학생들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일에만 집중해 주세요. 박지혜의 말은 단호했고 심창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자신이 이제는 한낱 방해꾼 취급을 받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저녁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심창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현을 가볍게 튕겨보니 약간 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율을 하려던 그는 문득 벽이 얇은 원룸에서 연주하는 것이 이웃에게 폐가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심창우는 바이올린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연주를 갈망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바라보던 심창우는 문득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빈 피라모닉과 함께 찍은 그 사진 속에서 젊은 심창우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마리아의 작은 글씨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들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을 바라보며 심창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학원에서 심창우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교무실 앞을 지나가던 그는 선생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지민이가 전국 콩쿠르에 나간다면서요? 시벨리우스로? 그래요. 근데 솔직히 걱정돼요. 그 곡은 지민이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자세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깨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소리도 예전만 못해요. 그 말을 듣던 심창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민의 재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청소부일 뿐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테니까요. 점심시간 심창우는 다시 공원 벤치에서 지민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민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심창우는 기꺼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연습 많이 하니? 그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콩쿠르 때문에 매일 4시간씩 연습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창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니? 지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악장의 카덴차 부분이요. 아무리 연습해도 손가락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깨가 항상 아파요. 심창우는 순간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박지혜의 경고가 떠올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힘내라는 말만 건넬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심창우는 지민이 혼자 연습실에서 좌절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이올린은 의자 위에 던져져 있었고 악보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심창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괜찮니, 지민아? 지민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죠. 할아버지, 저 이제 포기할래요. 저는 재능이 없나 봐요. 심창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지민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여줄게. 그냥 한번 따라해봐. 심창우는 지민의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꿈치를 이렇게. 그는 자신의 몸으로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악학원의 조용한 아침, 심창우는 여느 때와 같이 복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에게 바이올린 자세를 알려준 이후로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그러나 그 짧은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심창우 씨, 잠시 사무실로 오세요. 박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심창우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놓고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박지혜가 굳은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지민이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심창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바이올린 자세를 조금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박지혜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여기는 전문 음악학원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전문 선생님들에게 레슨을 받고 있어요. 청소부가 함부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건 월권입니다. 박지혜의 말에 심창우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의 말을 자르며 박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곳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겁니다. 사무실을 나온 심창우는 한동안 복도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자신이 이제는 음악에 대해 입도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죠. 그때 지민이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심창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그저 좀 피곤할 뿐이야. 그날 저녁 심창우는 평소보다 일찍 학원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간 순간부터 빈 피라모닉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마리아와의 행복했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심창우는 문득 자신이 한국에 온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뿌리 찾기는 지금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심창우는 주머니에서 마리아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리아, 나는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이튿날 학원에 출근한 심창우는 모든 일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연습실 앞을 지날 때도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학생들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려는 듯이 움직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심창우는 자신이 이곳에서 점점 영혼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던 심창우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 앞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지민은 작은 초콜릿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심창우는 지민의 순수한 마음씨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할아버지, 사실은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자세대로 연습했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어깨도 덜 아프고 소리도 더 좋아졌어요. 심창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지민아, 선생님께 배우는 대로 열심히 하렴. 근데요, 할아버지.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바이올린을 키세요? 할아버지 손에 굳은 살이 있는 것 같은데. 심창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민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라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래전에 조금 배웠단다. 그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심창우는 창고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습니다. 그 익숙한 선율에 심창우의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긴 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빗자루를 바이올린처럼 들고 연주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심창우는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지혜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심창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빗자루를 주었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박지혜의 말투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클래식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심창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심창우는 오랜만에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음 처리를 한 후 수십 년간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현에 닿는 순간 모든 슬픔과 고통이 음악으로 변해 흘러나왔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선율이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고 심창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음악학원은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를 앞두고 분주했습니다. 지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습했고 심창우는 그녀의 연습실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민의 연주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에서 막히는 것이 느껴졌죠. 할아버지, 제 연주 어떤 것 같아요? 지민이 청소를 마치던 심창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지혜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그는 지민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카덴차 부분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같구나. 지민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원은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지민의 바이올린 선생님인 김 교수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콩쿠르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기자 모든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콩쿠르까지 2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민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심창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청소부일 뿐인 자신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녁에 학원이 문을 닫을 무렵 그는 여전히 연습실에 홀로 남아있는 지민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콩쿠르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심창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심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어떻게요? 심창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바이올린을 꽤 진지하게 배웠단다. 물론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내가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학원이 문을 닫은 후 몰래 만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 연습은 오래가지 못했고 경비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혜는 심창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더 이상 이 학원에서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심창호는 아무 말 없이 학원을 떠났습니다. 콩쿠르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은 참가자들과 관객들로 붐볐고 심창호는 객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는 지민과 비밀리에 레슨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민이 무대에 오르자 심창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민의 연주가 시작되었지만 첫 번째 악장 중간에 갑자기 그녀의 연주가 흔들렸습니다. 심창호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은 잠시 연주를 멈추고 객석을 살폈고 마침내 심창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표정이 변했고 자신감 넘치는 연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심창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고 결국 지민은 주니어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지민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저를 진정으로 음악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음악학원의 청소부로 일하셨던 심창호 할아버지입니다. 콘서트홀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심사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창호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그 빈 피라모닉의 심창호 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이목이 객석 후방으로 향했고 심사위원장은 심창호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심창호는 지민 옆에 섰고 심사위원장은 그에게 바이올린을 건넸습니다. 심창호가 연주를 시작하자 콘서트홀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76세 노인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놀랍도록 깊고 아름다웠으며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심창호는 자신이 진정한 고향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심창호의 정체가 드러난 후 콩쿠르장은
온통 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청소부로 일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 모든 음악 관련 신문과 방송은 심창호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잃어버린 거장의 귀환, 청소부로 일했던 바이올린의 전설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심창호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에게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공연 제안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심창호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귀환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제자 지민의 성장을 돕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심창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지만 음악은 결코 내 영혼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를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심창호는 다시 한번 대중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학원장 박지혜는 심창호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심창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정체를 숨겼으니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예술이전당에서는 심창호의 특별 공연을 제안했고 그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70년 만에 공식 귀환 무대는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 심창호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콘서트홀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음악계 인사들과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민도 가장 앞자리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스승의 연주를 기다렸습니다. 심창호가 무대에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 당당한 자세로 무대 중앙에 섰고 관객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첫 음이 울리고 심창호의 바이올린이 응답하는 순간 콘서트홀은 마법 같은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고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많은 이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심창호는 여러 차례 커튼콜에 응했고 마지막으로 지민을 무대로 초대해 함께 앙코르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이 연주는 그날의 하이라이트였고 음악계의 또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심창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사는 그의 친척들이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동생의 자녀들이 뉴스를 통해 심창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심창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만남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조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삼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삼촌을 찾으셨어요. 내 아들이 꼭 돌아올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 말에 심창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와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가족을 찾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심창호는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조카 가족과 자주 만나며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았고 주변 음악학교에서 특별 마스터 클래스를 가르치며 젊은 음악가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지민은 여전히 그의 가장 특별한 제자였고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리아와의 추억이 담긴 오스트리아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옛집과 빈 뮤직 페라인자를 찾은 심창호는 과거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리아의 묘에 한국에서 가져온 들꽃을 바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마리아, 당신 덕분에 내 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80번째 생일을 맞은 심창호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음악적 지식과 경험을 담은 바이올린 교본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출간 즉시 음악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많은 젊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심창호는 진정한 의미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음악과 가족, 그리고 제자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중간의 상실도 모두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끈 소중한 여정이었음을 그는 이제 깊이 이해했습니다.